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닷새째를 맞아 물류 차질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파업 이후 오늘 처음으로 만나 교섭에 나서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안건을 심의합니다. 교섭이 예정된 상황에서 업무 개시 명령 심의를 예고한 것은 화물연대 파업의 강한 압박의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을 제소안해 조만간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참사 한 달이 지났지만 더딘 진상규명에 유가족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족 중 한 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 예방 활동을 하다 추락해 5명이 숨진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오늘 합동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여성 2명이 헬기 관계자 지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부검과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태극 전사들이 오늘 밤 카타르 월드컵 16강 길목에서 아프리카의 복병 가나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황희찬은 1차전에 이어 오늘도 결정하고 수비의 핵 김민재의 출전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현지에 있는 이영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연결해서 16강 가능성 전망해보겠습니다. 오늘 제주도를 시작으로 저녁에는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친 뒤에는 영하권의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에 나서는 시민들은 우비나 여벌 옷 준비가 필요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이제 닷새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물류 차질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자동차와 철강, 정유업계까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포항 철강산업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물동량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곳입니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화물연대 포항 지역본부가 파업을 벌이고 있는 포항 철강산업단지입니다. 지금도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노조원들이 도로가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뒤쪽으로는 운송에 나서야 할 화물차들이 길게 늘어선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이곳 포항은 전국에서 물동량이 5번째로 많은 곳입니다. 산업 전반에 쓰이는 철강 제품이 전국으로 이동하는 출발점인데요. 파업이 닷새째에 이어지면서 물류 차질이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포스코에서는 태풍 피해 복구 작업이 늦어지고 있고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또 세아제강 등은 제품 출하를 중단했습니다. 그나마 대기업은 아직 버틸 여력이 남았지만 중소업체들은 제품 출하가 막히면서 생산이 중단되고 자금 운용마저 어려운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산업계 전반에서 피해가 본격화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시멘트 출하량이 급감하면서 레미콘 생산은 거의 멈췄고 연쇄 충격으로 건설 현장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빠졌습니다. 시멘트협회와 건설협회 등은 조금 전 공동 성명서를 내고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완성차 업체는 신차 탁송이 중단돼 직원이 생산된 차를 직접 운전해 옮기는 상황이고 정유사를 드나드는 유조차도 멈춰 주유소 기름 공급도 끊길 판입니다. 항만 물류도 대부분 막혀 있는데요. 경기도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는 오늘 오후 군 수송 차량 5대를 투입해 긴급 화물 수송에 나섭니다. 또 경찰은 비조합원 운송 방해,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 행위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철강산업단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산업계 전반으로 물류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잡혀있는 화물연대와 정부의 교섭이 중대 갈림길이 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먼저 전국의 피해 현황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현재 전국 12개 항만 물류 운반이 대부분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 대비 7.6%까지 급감했습니다. 항만의 포화 정도를 알 수 있는 컨테이너 장치율은 62.4%입니다. 사업이 장기화할 경우 장치율이 상승하면서 항만 운영이 마비될 가능성도 있다고 국토부는 전망했습니다.
시멘트 출고량은 평시 대비 5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국 450여 개 공사 현장 가운데 절반 이상은 파업이 시작된 지 하루 만인 지난 25일 레미콘 타설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레미콘 업계는 내일부턴 레미콘 품귀 현상으로 전국의 공사 현장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도 비상입니다. SK나 GS 등 4대 정유사 차량 80% 정도가 화물연대 조합원인데 비축해둔 재고 물량이 떨어지는 이번 주 초가 지나면 일선 주유소에선 공급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철강업계도 화물차를 이용한 제품 출하가 사실상 막혀 있어 평소의 10% 정도만 철도와 해상으로 제품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로 예정된 교섭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네,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교섭은 오늘 오후 2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토부와 화물연대 노조 측 실무협상자 10여 명이 배석해 열립니다. 화물연대 노조는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연구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 차주에게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는데 화물연대 노조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철강제와 자동차, 위험물, 사료, 택배 등 5개로 확대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3년 연장하되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해선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화물연대를 향한 강경한 입장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연대 노조원들을 강제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지난 2004년 도입된 이후 실제로 발동된 사례는 없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오전 육상 화물 운송 분야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면 언제든 업무 개시 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화물연대 노조 측은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되면 파업 강도를 높여갈 수밖에 없다고 예고한 만큼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교섭 자리에서 양측이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교섭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안건을 심의합니다. 윤 대통령은 노사 어느 쪽의 불법 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히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내일 업무 개시 명령 심의에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이 임박했다는 관측은 있었는데 바로 내일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홍보수석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것이고 이 자리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내일 국무회의는 국무총리 주재 회의였는데 현재 총리가 순방 일정으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 직접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서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 문제는 노측 불법 행위 등 사측 불법 행위 등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도 했다고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화물연대와 국토부 사이에 파업 이후 첫 교섭이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교섭이 예정된 상황에서 업무 개시 명령 심의 예고를 발표하는 건 강한 압박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화물연대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워낙 확고해서 사실상 접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데요. 다만 모든 업종에 한꺼번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시멘트나 레미콘 등 피해가 당장 커지는 업종부터 선별적으로 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정부는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입장인데 이럴 경우 화물연대 측이 법원에 명령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되고 경제 위기 정도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요. 국토부와 산업부는 이런 부분까지 자료를 마련하는 등 실무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정치권에선 파업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상민 장관 파면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파업에 대한 정치권 반응 어떻습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경제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는 섬뜩한 국가 파괴 선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 업무 개시 명령까지 심의하기로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런 기조에 맞춰 불법 행위에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노조의 책임을 부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불법 파업은 더 이상 우리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경제 상황을 반추해 보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오늘 오후 레미콘 업계 관계자를 만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정부라며 책임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정부가 강경 대응 카드로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억누를 수 있다는 생각은 내려놓으라고 맞받았습니다. 법과 원칙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부터 먼저 좀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강공만 그래서 이 뭐 노동계만 그냥 마치 폭력배 집단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사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관련 노동 이슈로도 번지는 모습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불법 파업 조장법이고 노조 방탄법이라며 날을 세운 반면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 노란봉투법 운동본부와 면담하며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늘까지 파면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또 다른 정쟁거리를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정쟁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민인지 이 장관인지 선택할 시점이라며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제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신경전은 예산안 심사로도 이어졌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법정 시한 안에 내년도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게 민생 정치라며 야당의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예산안 처리 기한이 다가와도 정부와 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야당 책임으로 떠넘기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주요 피의자 조사가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된 만큼 이번 주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입니다. 네, 박희영 용산구청장 그리고 헬로윈 관련 정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경찰 관계자들이 이번에 재소환됐다고요. 네, 특수부는 첫 조사 이후 열흘 만에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헬로윈 관련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석 전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지만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오늘 조사에서 어떤 말씀하실지 한 말씀 해주세요. 우선 박 구청장은 헬로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이 참사 상황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습니다. 참사 나흘 전 주재하기로 한 확대 간부 회의를 제대로 참여하지도 않고 자리를 떴고 하루 뒤 열린 헬로윈 대비 긴급 대책 회의에는 아예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또 참사 당일에도 현장을 찾지 않은 데다 직후 진행된 여러 차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특수부는 오늘 그간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결과 분석 등을 토대로 이 박 구청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소환자 가운데 가장 윗선인 이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이 실무자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을 동시에 불렀습니다. 특수부는 두 사람을 상대로 삭제를 지시하고 지시받은 경위와 이 조직적인 은폐 가능성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헬로윈 전 인파 문제를 우려한 용산서의 정보보고서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삭제한 건지 이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한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물을 거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참사와 관련해 경찰 현장 책임자인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도 다시 부르는 등 이 실무자급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 막바지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에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특수부는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 이번 주에 신병 처리를 하겠다고 예고해 왔습니다. 1차로 입건된 피의자들이 대부분 2차례씩 이상 조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최성범 용산서장에 대한 2차 조사는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오늘 박희영 용산구청장 그리고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보고서 삭제 의혹 피의자들도 두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소환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특수부는 조만간 이들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조사 내용과 압수품 분석 등을 토대로 피의자들을 선별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겁니다.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동안 미진하다고 지적받아온 윗선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앞서 특수부는 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불러 조사하겠다고 강조해왔고 이 고발장이 접수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필요한 수사를 모두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특수본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58명이 희생된 참사가 어느새 한 달이 흘렀습니다. 경찰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은 이유도 모른 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가족 중 한 분이 용기를 내셔서 저희와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유족들의 2차 피해를 고려해서 변호사와 정신의학과 전문의 자문을 거쳐 진행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먼저 안내를 몇 가지 드리면요. 2차 가해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 익명으로 오늘 인터뷰 진행된다는 점 안내해드리고요. 또 저희 질문이 부담되시면 간단히 답하시거나 또 답변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하늘로 보낸 소중한 가족이 누구였는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엄마 아빠에게 하나밖에 없는 막내딸이자 저한테도 하나밖에 없는 25살 제 동생입니다. 예, 언니분이신 거고요. 이태원에서 참사가 있지 않았더라면 동생분께서는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실까요?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평범한 하루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치킨 좋아하는 동생이랑 월드컵 경기 때마다 치킨 시켜서 온 가족이 같이 축구 응원도 하고 그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유족들께는 수십 년 같았을 한 달이 흘렀습니다. 기억하는 것조차 힘든 일이지만 정부 대응을 짚어보기 위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참사 당시 소식을 언제 누구에게 들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10월 29일 오후에 저도 외출하고 돌아와서 집에 있을 때 엄마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왔었어요. 예. 동생이랑 이태원에 같이 간 동생 친구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동생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때가 10시 50분경이었고 동생 휴대폰으로 제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서 저는 잠옷바람으로 이태원으로 그대로 향했고 사람들이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그 주변 모든 응급실을 엄마와 함께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새벽 2시 반경에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제 동생을 찾았습니다. 그렇군요. 얼마나 놀라고 또 갑작스럽고 원통하셨을까요? 이게 장례를 치르기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정부의 도움이 좀 있었습니까? 장례식장에 보건복지부와 시청에서 오신 공무원들이 계셨고요. 예. 장례비 지원해드리니까 영수증 같은 거 다 모아놓으라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네.
저희가 지금 유족과 인터뷰를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 아마도 감정이 조금 격해지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일단 장례 때부터 다른 유족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희망하셨던 대로 만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만날 수 없었어요. 왜 그랬죠? 제가 장례식장에서도 1대1 전담 공무원분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본인들이 1차적으로 교육을 받을 때 유족 개인정보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어서 공유해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개인정보는 모두 공개를 하겠으니까 저희와 같은 유족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꼭 찾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연락 주신다고 하시고 여태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른 유족분들과 어떻게 연락을 하고 계신 건 아닌 건가요? 연락은 이제 민변을 통해서 연락하고 있고, 네. 예.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참사 한 달이 흘렀습니다. 혹시 장례 이후에 정부 관계자들이 연락하거나 좀 유가족들을 만나러 온 적이 있습니까? 네, 전담 공무원분들은 장례식 끝나고 나서는 연락 주신 거 없고요. 트라우마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3주 지나서 연락 한 번 왔었어요. 저는 이 연락 기다리다가 너무 연락이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병원을 이미 갔었기 때문에 상담은 거절했어요. 예, 그러면 장례를 마친 이후에 연락이 왔던 건 그 3주 이후에 왔던 그 연락 한 건이었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은 뭐 사고 원인 조사나 진상 규명 상황과 관련해서 뭐 전해 들으시는 거는 언론 보도가 전부였습니까? 네, 언론 보도가 전부였고요. 예. 매일 휴대폰으로 뉴스 기사 같은 거 찾아보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예. 이거 짐작입니다만 정부의 대처를 보면서 좀 모자란 점이 많다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장례식장에 공무원분들 오셨을 때도 지원금 주니까 영수증 모아놓으라 이런 말이 먼저가 아니라 저희와 같은 유족분들 어디에 얼마나 계시다, 연락할 방법을 어떻게 모색해 보겠다 이런 말을 저는 더 듣기를 원했거든요. 지금까지도 유가족 모임을 주도하지 않고 또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너무 아쉬워요. 유족들이 함께 민변을 찾아가신 이유도 이 때문일까요? 네. 저는 다른 유족분들 한 분이라도 뵙고 얘기를 하고 싶었으니까 공무원분께 말해도 기다리라는 말씀만 하시고 연락이 없어서 매일같이 기사만 보다가 민변 기사를 우연히 접하고 다른 유가족분들 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연락을 드리게 됐어요. 예. 얼마 전에 민변을 통해서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요구사항도 발표를 하셨는데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총리도 이번 참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고 나름의 방식으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사과라는 게 그 몇 번을 하더라도 진짜 말뿐의 사과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총책임지고 관리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겠다,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을 같이 하면서 하는 사과가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윗선에서도 책임 회피만 하지 않고 수사에 정당하게 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성역 없는 책임 규명도 강조하셨어요. 지금 경찰 특수본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수사 상황이 전부 다 공개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느끼는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 생각하기로는 진전이 없는 것 같고요. 국민들 말씀대로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고생한 분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같고 그 현장을 지시 감독하고 안전대책 세우는 분들 따로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왜 진전이 되고 있지는 않은 건지 답답한 마음뿐이에요. 예. 아마도 주변에서 위로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서운하거나 상처를 받는 일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위로를 받는다는데 그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어떤 분이 힘든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반드시 올 거라고 위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이 안 되고 슬펐어요. 그날로 제 인생도 같이 끝났거든요. 저도 같이 죽었습니다. 네.
지금 많이 좀 마음 추스리기가 힘든 상황이실 겁니다. 그 어떤 말로도 사실 위로가 다 되지는 않을 텐데요. 희생자 158명의 유가족 모두 지금 또 모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는 각자의 또 방식이 있기 때문일 거고요. 글쎄요, 고민 중인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유가족 여러분, 이 방송 보시면 한 분이라도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0분이 넘는 유가족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수소문해서 모여 있습니다. 매일같이 위로하고 위로받고 있고요. 말 못할 같은 슬픔을 가질 가족분들과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꼭 힘내시고 용기 내세요. 예, 눈물을 흘리시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면 지금 참사 희생자 가운데 한 60명 정도가 지금 민변을 통해서 모여 계시는 거고요. 유가족으로 계산하면 100여 분 정도 모여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110명 조금 넘게 있어요. 예, 지금 희생자 기준으로 하면 60분 정도가 모여 계십니다. 지금 눈물을 계속 보이셔서 사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기억하고요. 또 지금을 기록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정말 어려운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동생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내 자랑이었던 내 동생. 매일 저녁 거실에서 너의 방문을 쳐다보며 엄마와 함께 자. 언제라도 네가 방문을 열고 나와서 배고프다고 할 것 같아.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해도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네가 없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무너져. 사실 그날 이후로 그 흔한 편지 하나 쓰지 못했어. 내 편지 읽고 네가 너무 빨리 떠날까 봐. 그래서 사실 지금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하지 않을래. 천천히 할게. 그러니까 천천히 듣고 천천히 가. 내 동생 보고 있지? 한 번도 직접 못한 말인데 이 말은 꼭 하고 싶어. 사랑해. 많이 사랑해. 언니가 너무 많이 사랑해. 예. 네. 아마 동생분도 언니분의 이 마음을 잘 전달받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저도 자매가 있는 입장에서 이번 인터뷰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중 한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어제 강원도 양양에서 있었던 임차 헬기 추락 사고의 원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핵심 단서인 헬기 블랙박스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원인을 밝히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세혁 기자. 네, 양양 헬기 추락 사고 현장입니다. 네, 지금 원인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경찰, 소방 등과 함께 양양군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사고 현장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인은 헬기 추락 원인을 정밀 분석하기 위해 현장에서 부서진 헬기 잔해 위치와 모습 등을 확인했습니다. 사고인은 헬기 결함이나 조종 미숙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 단서인 블랙박스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원인 조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헬기 운영업체 측이 사고 헬기는 여객용이 아니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말함에 따라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탑승자의 신원을 밝히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탑승자 5명의 부검과 함께 여성 2명의 유전자 정보 긴급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조종사와 정비사 2명 외에 여성 탑승자 2명은 계류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헬기 관계자 지인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부검과 유전자 정보 분석 결과가 나와야 최종적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양공항 항공정보실에 탑승 인원이 2명이라고 보고한 비행 계획과 달리 3명이 더 탑승하게 된 경위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이 최종 확인되는 대로 미신고 탑승에 대해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양양 헬기 추락 사고 현장에서 YTN 송세혁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 2천 명대로 증가세가 주춤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기존 백신을 활용한 3, 4차 접종 사전 예약이 중단되고 개량 백신으로 겨울철 접종이 단일화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코로나19 발생 현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2,327명입니다. 어제보다 2만 4천여 명 적습니다. 엿새째 내림세를 보였는데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고 2주 전보다는 1,000명 정도 적은 숫자입니다.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본격화했지만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기보단 완만하게 증가하거나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당분간 확진자 수치가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유행 정점이 예상보다 이르게 찾아올 수도 있다고 보고 하위 변이 우세 종화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감과 통상 2, 3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위중증 환자 추이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0명 많은 491명으로 500명에 바짝 근접했습니다. 지난 9월 20일 이후 68일 만에 가장 많습니다. 사망자도 하루새 44명 나왔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4.8%를 기록했습니다. 당국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에 주목하고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일단 상급 종합병원과 대형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 병상 330개를 추가 가동해 인명 피해 증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60세 이상과 감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겨울철 추가 백신 접종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기존 단가 백신을 활용한 3, 4차 백신 사전 예약이 중단되고 다음 달 17일부터는 접종도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가 개량 백신 3종류로 단일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백신 피로도가 줄고 면역력은 기존 백신보다 2배 이상 좋아져 재유행 대응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오늘 가나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수비의 핵 김민재 선수의 출전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카타르에서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벤투 감독은 우리답게 경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가나의 스피드와 개인 기량은 경계했습니다. 또 가나가 3백으로 나올지 4백으로 나올지에 따라 우리의 대응 전술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나는 스위스와의 평가전과 포르투갈전에서 3백과 4백, 5백을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우루과이전에서 결장했던 황희찬 선수는 가나전에서도 결장합니다. 종아리 부상으로 훈련에서 빠졌다가 경기 전날 훈련에 합류한 김민재 선수는 경기 당일 회복 여부에 따라 출전이 결정됩니다. Minje will decide tomorrow. He just recovered today and tomorrow in the morning, we will decide if he is going to start the game or not. 황인범 선수는 가나가 피지컬이 좋지만 우리는 조직력으로 상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루과이전에서는 경기력으로 희망을 준 만큼 2차전에서는 승리로 기쁨을 주겠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상대팀을 괴롭히기 위해 상대가 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고 경기장에서 그것대로 표현을 잘 해준다면 저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첫 경기 때 저희가 국민분들께 경기력으로 희망을 드렸다면 두 번째 경기 때는 결과로 행복감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사상 두 번째 원정 월드컵 16강의 꿈에 한 발 더 다가선 대표팀. 모든 준비를 마친 벤투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가나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경찰이 오늘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을 맞아 전국에서 열리는 거리 응원 현장에 기동대와 특공대를 투입해 안전 관리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경찰관 316명과 기동대 14개 부대, 특공대 32명을 거리 응원 현장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민 3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행사장 질서 유지와 테러 대비를 위해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 월드컵 거리 응원에 나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중부지방에서는 비 옷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천둥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예고됐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찬바람과 함께 첫 한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오늘 거리 응원할 때 요란한 비가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는 전국적으로 예보됐지만 남부보다는 중부에 더 강한 비가 내립니다. 지금은 비가 소강 상태지만 오후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빗줄기가 굵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밤 8시와 9시 사이에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거리 응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의나 우산 챙기셔야겠고요. 기온은 15도 정도로 낮진 않지만 바람 탓에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따뜻한 복장도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본격적인 겨울 한파가 찾아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비는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비입니다. 네, 그동안 비교적 온화한 가을 날씨였는데 이번 비로 계절이 바로 한겨울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그치겠는데 찬바람이 불며 날씨가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1월의 마지막 날인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12월의 첫날인 목요일에는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내륙 곳곳에 첫 한파 경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첫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도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 큰 추위는 없지만 전국의 하늘빛이 잔뜩 흐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카타르 월드컵 가나와의 경기가 예정돼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야외 응원 나가실 텐데 늦은 오후부터 전국에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옷차림도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아니지만 저녁에는 기온이 14도 선까지 내려가겠고 오후부터는 비바람이 불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이라면 두툼한 외투와 함께 보온용품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내륙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해 있습니다. 비는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은 시간당 10에서 30mm의 국지성 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등 중서부와 제주도에 최고 80mm, 제주 산간 많은 곳은 최고 12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영동과 남부지방에도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지만 비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6도, 대전과 대구 20도, 광주는 22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수요일부터는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수요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목요일에는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곳곳에 한파 경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화물연대 파업 얘기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로 파업이 닷새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심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교섭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후 2시에 예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좀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건 이 파업 자체가 일단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은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이 불법적 행동이 노측이든 사측이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용단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 대한 엄중함을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서 민생 경제에 굉장히 큰 파열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멘트 출하가 중단되기 시작했던 모습들 때문에 건설 현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되고 그럼 이런 일들이 지속되게 됐을 경우 결국 일용직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민생 경제 전반에 대해서 큰 피해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들이 있습니다만 예. 내일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네. 여기에 대해서 신속한 조정을 통해서 화물연대 파업들이 지금 현재 같은 상황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다시 한번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이 된다면 또 노조 측은 파업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밝힌 만큼 갈등이 또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그래서 오늘 오후에 있을 교섭 자리가 중요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 건이 그 화물 차주의 네. 생존권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가 경제 말씀하신 국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타결되어야 하는데 사실 타결 전망은 이렇게 밝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협상을 통해서 타결하려면 상대방을 좀 존중하는 태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병민 의원이 말한 것처럼 협상도 하기 전에 정부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 법과 원칙, 불법 파업을 규정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대처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먼저 보이니까 당장 이제 차주, 그러니까 화물연대 측에서는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먼저 생겨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먼저 왜 이렇게 파업이 시작됐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부터 정부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아시겠지만 지난 6월 달에 그 정부와 그 화주와 차주 사이에 그 민생특위 만들어서 이 논의, 안전운임제의 일몰과 관련된 그리고 품목 확대와 관련된 논의들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예. 그 이후에 그 논의들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부의 그런 해태한 그 책임 방기가 이 총파업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 화물연대에서 왜 이렇게 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좀 살피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화주, 차주 그리고 국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파업을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더 해야 되는데 네. 강경 대응 기조로만 가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교섭이 예정이 돼 있고요. 대화문이 완전히 닫힌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에 넘어갈게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채택이 됐는데 이걸 놓고 좀 공방이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입니다. 미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라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가 대통령께 요청드린 이상민 장관 파면의 시한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하기 바랍니다. 이상민 장관의 파면 요구는 저나 민주당만의 요구가 결코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시험한 요구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오늘 회의에서 민주당이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박홍구 원내대표 녹취 나왔습니다만 저 뒤 이어서 내일부터 책임 묻는 행동에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 묻는 행동은 어떤 거였습니까? 일단 저희가 줄곧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10월 29일 이후부터 그 재난안전에 1차적 책임이 있는 행안부 장관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 그게 새로운 주장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오늘까지 대통령한테 이상민 장관 줄곧 주장해왔던 파면에 대해서 입장을 달라고 한 것이고 예. 만약 그거에 대해서 거부의 입장, 이미 뭐 언론을 통해서는 거부한다라는 입장을 지금 네. 정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해임건이라든지 탄핵, 소추 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 논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쪽에 좀 더 무게가 가 있을까요? 일단 아직 확정적이는 않고요. 이제 일단은 그 해임건이라든지 탄핵소추는 요건은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회의가 12월 1일 날 이제 12월 1일, 12월 2일 이렇게 양일간에 걸쳐서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1월 31일까지 할 시간은 좀 있습니다. 그때까지 뭐 정부가 어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좀 약간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만약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 해임건이나 탄핵은 12월 1일 날 이제 본회의에 상정하고 보고한 다음에 네. 24시간, 72시간 이내에 의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12월 1일 날 네. 올리고 12월 2일 날 의결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해임건이나 탄핵 소추의 요건들은 다 갖춰져 있다. 내부 법률 검토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 나오는 태도를 좀 확인한 다음에 어떤 예. 것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국정조사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행안부 장관이 책임 있는 자리에서 나와서 답변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행안부 장관은 이 이태원 참사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책임 있는 사람이 현재 지금 대응 TF 단장으로 좀 있고 특조본의 수사도 지금 경찰청이 행안부의 경찰국을 신설을 통해서 행안부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조본의 제대로 된 수사도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예. 마찬가지로 국정조사도 각종 이제 행안부와 관련된 무슨 자료 요구라든지 증인 신문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 나가야 되는데 행안부 장관이 현재 피해자이면서 지금 현재 이상민 장관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네. 그런 자료 협조라든지 진실 규명에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다라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예정이실까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위가 정치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뚜렷합니다. 과거 뉴욕 순방 이후에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발동했고 예. 또 국회에서 가결했지만 결과적으로 남는 건 여야 간의 정쟁처럼 비춰지게 되는 모습 하나만 남습니다. 네. 그 이후로 박진 장관에 대한 내용들의 실질적인 그 해임 건의안 이후의 조치들은 더 이상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예. 민주당이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국정조사를 어렵게 합의했다는 것은 여야가 공히 진상규명을 위해서 힘을 합쳐 나아가자는 의미인데 사법적인 책임과 별개로 정치적인 정무적인 책임까지도 다 모두 들여다보고 살펴보는 게 국정조사의 본 취지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시한을 정해놓고 해임 건의안을 발동할 테니 그때까지 이 사람에 대한 조치를 취해라. 라고 대통령을 압박하게 되는 건 정치 행위 혹은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시선 돌리기성 성격으로 뉴스를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비난받을 소지가 상당합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히고자 싶은 것은 어디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재난안전 기능이 무너졌는가이지 예. 않겠습니까? 이상민 장관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이상민 장관 한 명에 대한 해임으로 모든 것들이 정리되냐?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지 않으실 겁니다. 네. 가장 큰 책임이 어디에서부터 있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밝혀내는 게 국정조사의 주된 역할이니만큼 어떤 누구도 성역 없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서 여야가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일들을 방기하고 오직 정치행위로만 이 일들을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짙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한마디만 예. 좀 네.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 방지하는 것은 당연히 국정조사의 본연의 역할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10월 29일 날 이태원 참사에서 도시 한복판에서 158명의 그 사망자가 발생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자체로 그리고 우리 헌법과 재난안전법에 국가와 지자체 행안부 장관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로 이미 행안부 장관의 정치적 책임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또 다른 무슨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밝혀내는 것은 법적인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유족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바람은 적어도 책임지는 사람 한 명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 저희 아까 이제 유족분 한 분 인터뷰를 했어요. 아마 지금까지 과정을 가장 많이 지켜보셨을 텐데
꼬리 자르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수사도 그렇고 아마 책임을 지는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특수본의 수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미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으로 수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검찰로 송치가 되겠죠. 검찰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더 나아가는 보완 수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성역 없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치적인 책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민 장관뿐 아니라 누구라도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을 다해야죠. 예. 하지만 이상민 장관 하나로 만약 일을 정리하게 되는 순간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됐던 공무원의 자기 책임 방기 행위 등 정말 분명하게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없고 덮여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처럼 이상민 장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는데 그걸 날짜를 정해놓고 탄핵까지 가져가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국회 내에서 아예 정치적으로 이 문제만을 이슈를 끌고 가겠다는 심산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유족들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만났던 유족들의 목소리 속에서는 이 희생자분들에 대한 유족의 아무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단을 공개했던 민들레, 더 탐사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했던 분들도 상당합니다. 네. 거기에 같이 동조하듯 나서서 이 명단 공개를 외쳤던 민주당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도 있는 거고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서 서로 간의 대치 국면을 가게 되면 정작 중요한 진상규명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관련된 잘못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배제될 수도 없고 배제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일이 조금이라도 정치행위로 흐르지 않도록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국정조사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대변인님 말씀에 좀 반론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다 말씀하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대통령 관저에서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의 오찬이 있었는데 위원님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죠? 네, 금요일 저녁 오찬에 다녀왔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주로 나왔습니까? 한 3시간이 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꽤 많은 얘기들이 오갔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왜 비공개로 한 거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보여주기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두 발언을 얘기하고 서로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들을 화면에 나가게 된다면 좀 격이 없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작부터 오늘은 좀 편하게 얘기를 나눕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 당선되고 이제 정권 출범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여당의 지도부, 신임 비대위원은 첫 번째 만나는 자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정 운영의 방향, 그리고 비전, 철학에 대해서 여과 없이 좀 이야기를 나눴고 거기에 대해서 여당 지도부도 같이 공유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 또 현안에 관한 많은 얘기들까지 소탈하게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지도부 만찬이 있기 전에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의원들과 부부 동반 모임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게 혹시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따로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를 가보게 되면 지난번 빈살만에 대한 초청으로 관전에서 첫 번째 손님을 맞았던 것처럼 이른바 관저 정치 혹은 식사를 나누게 되는 만찬 정치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로 그 관저라는 공간이 활용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도 이제 저도 윤석열 대통령 자택에 여러 차례 들어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편안한 공간에서 같이 밥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은 소통의 과정들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은 여당 내에서 이제 분명하게 정부와 함께 손을 잡고 호흡을 맞추는 정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라고 보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주요 원로들 아마 이 관저로서 초대를 통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식사 정치가 조금 더 관저에서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 관저에서 있었던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의 오찬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을 차단하고 그리고 야당은 외면하고 여당끼리 그냥 비밀 만찬했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전속 취재도 모자라서 이렇게 지금 사실 대통령과 그 여당의 지도부의 만남은 그 자체가 메시지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과거에 이렇게 해왔던 거 관례들 보면은 모두 발언 정도는 좀 기자들한테 오픈을 하고 나중에 이제 또 브리핑을 통해서 대통령 브리핑을 통해서 어떤 얘기가 오갔냐 이렇게 그런 거를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조차도 안 하고 저희가 지금 김병민 비대위원이 한 얘기만 듣고 지금 판단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 참석하신 분들은 좋은 얘기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거 보면 그 정부 여당에 유리한 얘기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민주당을 비판한 얘기들은 살짝씩 했다라고 하고 정작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국정조사 관련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만찬은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지금 통과가 돼야 돼요. 그리고 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연이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여당만 지금 5번째 만나고 계세요. 예. 오히려 예산안 협조를 위해서 국회 와서 시정연설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예산안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예산안에 대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야당 지도부를 좀 초청해서 그런 것들 협조를 좀 당부하고 국정조사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그런 그 만남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주제 하나 더 다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이죠. 더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을 찾아가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직접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더탐사는 과거에 정치인과 정치 깡패처럼 협업하고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도 사과를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똑같이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무법천지가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너무 끔찍한 얘기 같습니다. 그쪽 주장은 뭐 사전에 연락을 했으니까 스토킹이 아니다. 취재 목적이라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취재해 보셨어요? 그렇게 취재 안 해보셨죠? 네. 그리고 사전에 연락을 안 했죠. 안 했고요. 그리고 뭐 제가 그냥 그거는 그렇게 따진다면은 취재라는 이름만 부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건가요? 그렇게 취재 안 하시잖아요. 뭐 그렇게 취재해 보신 적 없으실 것 같은데요. 주변에 보셨어요? 그런 사람들? 네, 저희가 한 2분 정도 남았네요. 사이좋게 1분씩 나눠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뭐 한동훈 장관께서 그동안 이렇게 보면은 정말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정치인 같잖아요. 국감에서 그 우리 국회의원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또 이번에 더탐사 관련된 것도 청담동 그 술자리 관련해서 언론을 대하는 태도도 너무 적대시하는 태도를 이렇게 하니까 반대적으로 또 그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언론에서는 한동훈 장관에서 또 강하게 대응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청담동 술자리와 관련해서도 지금 사실은 이 김의겸 의원이 제보를 받아서 국감장에서 물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제보는 지금 경찰 수사에서 그 경찰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네. 경찰 수사에서 그 첼리스트가 남자친구랑 통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인데 그 통화한 게 거짓말이다라고 진술을 진술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더탐사 입장에서는 그 진술을 번복한 거 외에도 이제 추가적인 지금 그 당시에 그 술자리에 첼리스트와 그 자유총연맹 그 직무대행을 했던 이세창 씨하고 그 김현장 변호사로 추정되는 2명이 저녁에 같이 있었다는 것까지 확인됐고 그 0시부터 3시 사이의 그 행적이 지금 묘하다. 그래서 추가적인 그 취재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히고 있었는 그 와중에 이제 그 더탐사의 기자에 대해서 압수수색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런 그 형사적인 그 조치, 그런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자기의 그 권한을 극대화시키니 이 더탐사에서도 기자들이 취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대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동 현관을 들어가고 도어로까지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 취재 방식이 약간 과도한 측면은 있지만 그거에 대한 원인 제공은 또 윤석열 한동훈 장관이 한 측면도 있어서 앞으로는 한동훈 장관도 좀 이런 대응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해봅니다. 위원님께 마무리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나요? 2분을 다 쓰시긴 했는데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더탐사에 대해서 좀 강하게 질타하실 줄 알았는데 여전히 더탐사보다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탐사가 한동훈 장관 미행했다고 얘기가 나왔던 게 벌써 얼마 전, 몇 달 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더탐사에 대해서 오히려 옹호하는 언론에 대한 탄압인 것처럼 규정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은 이 더탐사와 협업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가짜뉴스 청담동 술집 얘기를 꺼내게 됐죠. 네.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으면 단호하게 조치하고 또 문제가 되는 김의겸 의원 등에 대한 대변인직 해임 등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없다 보니까 더 폭력적인 행위들이 이처럼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처럼 언론을 빙자하면서 폭력적이고 불법
불법적인 행태를 일삼게 되는 덧탐사와 한 몸처럼 엮이게 되는 것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도 원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 개시 명령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내일 직접 주재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 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파업 장기화로 피해가 확산할 것에 대비해 경기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 ICD 측은 오늘 오후 군 수송 차량 5대를 투입해 긴급 화물 수송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의왕 ICD를 나서는 운송 차량에 경찰관이 동승해서 인근 부곡 IC까지 운송 방해 행위로 인한 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의왕 ICD의 8개 중대, 평택, 당진항에 6개 중대를 배치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 단호한 대응만이 불법 행위를 멈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 의장은 오늘 아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 거부로 전국 주요 항 물동량이 평상시보다 20% 이하로 감소하는 등 경제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심의하기로 한 데에 대해 노동계를 폭력배 집단처럼 몰아가는 게 사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과 원칙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부터 잘 지켰으면 좋겠다면서 그동안 왜 약속을 못 지켰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입장을 내놓고 노동계를 설득하는 게 극단적 사태로 가지 않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을 노리는 축구대표팀 벤투호가 오늘 아프리카의 복병 가나와 격돌합니다. 벤투호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 가나를 상대로 조별리그 2차전 경기를 갖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와의 1차전에서 득점 없이 비겨 승점 1점을 확보한 상태이며 가나는 1차전에서 포르투갈에 2대3으로 져서 1패를 안고 있습니다. 대표팀 벤투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부상 중인 황희찬은 1차전에 이어 가나전에도 결장한다면서 종아리 부상을 당한 수비의 핵 김민재의 출장 여부는 경기 당일 상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나 대표팀을 이끄는 아도 감독은 손흥민이 10대 시절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코치를 맡았던 인연이 있습니다. 항상 손흥민을 응원하지만 오늘만은 예외라고 말했습니다. 김상희 기자입니다. 독일 함부르크 10대 시절 코치를 맡았던 가나 아도 감독은 손흥민을 성격도 좋고 성실한 선수여서 모두가 그를 좋아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밤만큼은 그를 응원할 수 없다고 미소 지었습니다. He's very disciplined, so he became so good because he worked hard for it. Yeah, had so far a great career. I always wish him all the best, except tomorrow. 귀화 선수들을 합류시키면서 전력을 극대화한 가나는 1차전에서 비록 포르투갈에 패했지만 2골을 넣는 만만치 않은 화력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골을 넣은 안드레 아예우와 아약수 소속의 쿠두스가 경계 대상 1호로 꼽힙니다. 가나 수비진은 한국의 모든 공격수를 조심하고 있다면서도 특별히 손흥민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Yeah, I know Song in Premier League. I know he's very sharp, and I play with him. So
we have to listen to our coach, and we have the plan to stop him. 피파 랭킹은 우리보다 33계단이나 아래인 60위이지만 2000년 이후 치른 상대 전적에선 3승 1패로 앞서 있는 가나.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대지만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1차전에서) 스페인에 0대7로 참패를 당했던 코스타리카가 일본을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올렸습니다. 코스타리카는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의 경기에서 후반 36분에 터진 폴레르의 결승골에 힘입어 1대0 승리를 거두고 16강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1차전에서 독일의 2대1로 역전승을 거두며 이변을 연출했던 일본은 승점 3점인 상태로 강호 스페인과 3차전을 남기게 돼 16강 진출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코스타리카에 0대1로 진 일본 관중들이 승리한 독일전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장을 청소해서 피파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피파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쓰레기를 치우는 일본 관중들의 사진을 올리고 승패와 관계없이 언제나 존경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일본 팬들은 경기장에서 우길기를 걸려고 시도하다가 제지당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네,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16강 진출에 분수령이 될 가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이영표 부회장과 함께 오늘 경기 전망해 보겠습니다. 부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카타르에 도착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현지 날씨가 어떻습니까? 현지 날씨는 지금 이제 현재 아침 여기가 7시고요. 예. 날씨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약간 미세먼지 모래바람이 있긴 한데 날씨는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경기장은 또 외투를 입어야 할 정도로 춥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좀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 경기장 안에 이제 그 에어컨 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요. 예.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는 뭐 경기를 하기에는 아주 딱 좋은 그 온도가 형성되고요. 오히려 이제 관중들 입장에서는 경기를 볼 때 약간 좀 쌀쌀하다라고 느낄 정도여서 외투를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리 대표팀 얘기하기 전에 다른 나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경기만큼 눈길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2조인데 뭐 죽음의 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일본이 있어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독일을 꺾었는데 코스타리카한테 어제 잡혔습니다. 일본 경기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독일전에서 일본은 정말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실리적인 축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독일을 이긴 일본이 코스타리카를 이기고 가장 먼저 16강에 진출하는 팀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코스타리카에 잡히면서 독일이 상당히 지금 이제 16강 진출이 오히려 전보다 더 불투명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일본은 이제 스페인하고 남았고요. 예. 독일이 이제 코스타리카하고 경기를 하게 되는데 승점 4점인 스페인이 승점 3점인 일본전에서 총력전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코스타리카가 승점이 3점이고 독일이 승점이 1점인데 만약에 독일이 코스타리카를 이기게 되면 승점 4점으로 그 스페인과 독일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 일본을 이기고 독일이 코스타리카를 이기면 일본이 이제 월드컵에서 탈락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의 일본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남은 우리 대표팀의 경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가나전이 이제 오늘 밤에 치러지는데 생각만큼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유럽 강호 포르투갈과 1차전에서 뭐 지기는 했습니다만 대등한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1차전에서 사실은 뭐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그 첫 번째 그 페널티킥 상황에서 뭐 그것만 없었다면 오히려 가나가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나가 1차전 포르투갈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경기에서 가나는 그 1차전에서는 3백 전술을 썼습니다. 수비를 할 때 5명의 수비를 내세우는 그런 수비 전술을 썼었는데 가나가 사실은 이 월드컵 직전에 스위스와의 마지막 평가전에서 2대0으로 이겼는데요. 그때 가나가 4백을 써서 이겼거든요. 4-2-3-1이라는 전술을 써서 이겼는데
오늘 가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1차전에 썼던 3백이 아니라 좀 더 공격적인 4백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은 가나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예.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경기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우리 대표팀 특히 어떤 부분 조심하면 좋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그 가나는 포르투갈전에서도 보셨다시피 왼쪽 라인의 공격이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왼쪽 윙백인 17번의 바바 선수를 비롯해서 21번의 사메드 선수, 그다음에 19번의 윌리엄 선수, 이렇게 왼쪽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오른쪽에 서는 선수들이 이 왼쪽 가나의 이 왼쪽 공격에 대한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가나가 득점을 하는 패턴을 보면 역습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빌드업을 할 때 또 이제 그 볼을 뺏겼을 때 상당히 역습이 빠르긴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빌드업 축구를 하면서도 이 볼을 뺏겼을 때 뒤쪽에서 역습을 막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숫자를 두면서 조심스럽게 경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해주신 내용들 오늘 집중해서 저희가 경기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걱정스러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 수비의 핵심인 김민재 선수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물론 아직 출전 여부가 결정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김민재 선수가 부상이 있는 건 분명하고요. 지난 3일 동안 휴식 기간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틀은 아예 훈련장에 나오지 않았고 이제 마지막 훈련에서는 약간의 이제 조깅을 혼자 따로 했었는데 부상이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발 라인업에 포함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워낙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1차전에서도 부상이 있긴 했지만 이제 그 경기장에 끝까지 남아 있었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충분히 스타팅으로 나올 수 있는 상태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벤투그 감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공격 라인도 좀 최상의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황희찬 선수가 이번에도 못 나올 것 같은데 그만큼 손흥민 선수 어깨가 더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공격은 좀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대한민국 축구팀의 강점 중 하나라고 하면 바로 이 황희찬 선수의 저돌적인 스피드와 이 공격력이라고 꼽을 수가 있는데요. 부상 때문에 지금 이번 경기에도 나서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습 축구 그리고 이 빠른 축구를 하는데 황희찬 선수의 부재가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가 많고요. 다행인 것은 우리가 그동안 출전 기회를 받지 못했던 이강인 선수가 1차전에서 나와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어떤 존재가 우리 대표팀에게는 또다시 좀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돼서 들어왔지만 90분을 다 뛰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1차전 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일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전혀 100%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우리 대표팀에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전에서는 2차전은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영표 부회장님의 예전 포지션과 같은 김진수 선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좀 같은 포지션이다 보니까 애착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부회장님 때만큼 잘하고 있습니까? 저보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예. 김진수 선수가 인터뷰한 걸 봤더니 이영표 선수만큼 잘하는 게 목표라고 하던데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고요. 예. 김진수 선수가 1차전에서도 상대의 오른쪽 공격을 완전히 틀어막고 또 우루과이의 그 오른쪽 공격이 만만한 공격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틀어막았고 또 이제 공격 쪽에서도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김진수 선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고요. 특히 이제 이런 월드컵 같은 경우에서는 미드필더나 공격진이 축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뒤쪽에 나와 있는 이 양쪽 윙백들이 공격에 가담해서 그 어떤 공격의 시너지 효과를 내줬을 때 예. 전력이 극대화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김진수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도 특히 이제 오늘 경기가 우리 대표팀에게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컵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 승리가 필요하다면 오늘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아주 멋진 경기를 해서 김진 선수가 자신의 진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미 나보다 훨씬 잘한다라고 하신 오늘 그 인터뷰와 김진수 선수에게는 오늘 또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조별리그 2차전을 앞두고 징크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2차전에 이긴 적이 없다는 건데 2차전 무승 징크스 이거 오늘 깰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뭐 3번의 월드컵을 했었고 또 지난 2번의 월드컵에서는 제가 이제 해설을 했었는데 2차전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지금 들어서 알았거든요. 저도 그 얘기는 뭐냐면 예. 선수들은 예. 그 2차전 징크스에 대해서 저는 뭐 크게 제가 지금 알 정도라고 하면 선수들도 크게 의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지난 4년 동안 준비했고 갈고 닦았고 그토록 원했던 그 16강 진출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의 중요성을 저는 선수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사실 오늘 경기의 이 승리의 가능성은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네. 어떤 팀이 더 끝까지 더 집중하고 실수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예. 대한민국 팬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면 저는 반드시 오늘 경기 이기고 16강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다 라고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팀 가나전 2차전 준비하고 있고요. 아직 한 경기를 치른 것에 불과하지만 벤토의 빌드업 축구가 이번 월드컵 무대에서 좀 잘 먹히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1차전에서는 상당히 호평을 받았었죠.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지난번에 뭐 브라질이나 칠레 평가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빌드업 축구를 할 수 있냐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본선에서 우루과이전에서는 뭐 오히려 그 벤투 감독이 추구했던 지난 4년의 어떤 그런 끊임없는 도전들이 1차전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그러나 1차전에서 빌드업 축구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하더라도 2차전도 그럴 것이냐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독일을 정말 멋지게 물리쳤지만 코스타리카에 잡힌 것처럼 네. 월드컵에서는 한 경기 한 경기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경기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가나 같은 경우의 특징과 득점 패턴은 상대가 소유하고 있는 공, 특히 이제 빌드업을 하는 팀을 상대로 그 볼을 뺏어서 역습을 통해서 득점하는 패턴이 상당히 능한 가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조심하면서 오늘 경기를 진행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 10시입니다. 우리 선수들 부상 없이 좋은 컨디션으로 잘 뛰어주기를 치킨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이영표 부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죽음의 조 최고의 빅매치로 꼽힌 독일과 스페인의 대결이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일본은 코스타리카에 져서 2조에서 16강에 갈 주인공이 누가 될지는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독일이 소중한 승점을 챙겼습니다. 스페인 모라타의 선제골을 내줬지만 필크루크가 동점골을 터뜨려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Both teams actually did a very good job today, so I think result is fair and still a chance for both teams to advance into the next round. 일본은 코스타리카에 일격을 당해 0대1로 졌습니다. 죽음의 조로 불리는 2조의 16강 주인공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1승 1무를 거둔 스페인이 선두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코스타리카가 2, 3위, 독일이 4위로 16강 티켓을 놓고 최종전까지 경쟁하게 됐습니다. 36년 만에 본선 무대를 밟은 캐나다는 67초 만에 역사적인 월드컵 첫 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회 준우승팀 크로아티아는 무려 4골을 쏟아부으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I mean, it's disappointing that we lost the game, but it's still good to see that we scored a goal and it was a beauty goal to start the game. 피파 랭킹 2위 벨기에를 꺾는 이변을 일으킨 모로코.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승리를 축하하던 모로코 팬들은 차량을 불태우는 등 난동을 벌였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3년 가까이 이어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강제 진압에도 새로운 시위가 속속 이어지며 시진핑 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일요일 자정을 넘긴 시간, 베이징 시민들이 하얀 종이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검열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아무것도 안 적힌 흰 종이를 든 이들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봉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코로나로 석 달 넘게 봉쇄된 우르무치 아파트 화재로 10명이 숨지며 촉발된 봉쇄 반대 시위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지나친 봉쇄가 피해를 키웠다는 소식에 중국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我认为我们只需要去找到它的这个密接、次密接以及这些有可能感染的人，这就够了。我们不需要去进行全小区的一个大型的这种筛查，我们不需要这种大清洗。 위구르인들이 모여 사는 상하이 우르무치 중루에서는 시위 도중 시진핑 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까지 등장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시위대를 체포하며 강제 진압에 나서고 SNS에 올라오는 시위 관련 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있지만 AP통신은 베이징대와 칭화대 등 50개 대학에서 시위가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징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봉쇄 조치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봉쇄가 취소됐습니다. 가혹한 봉쇄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3년 가까이 이어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대 기로를 맞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오늘 큰 추위는 없지만 서울에도 보시는 것처럼 약하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카타르 월드컵 가나와의 축구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고 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0에서 3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호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우비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추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해가 지면 기온이 14도 선까지 내려가겠고 비가 내리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보온용품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시면 내륙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해 있습니다. 비는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은 국지성 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등 중서부와 제주도에 최고 80mm, 제주 산간 많은 곳은 최고 12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되고요. 영동과 남부지방에도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지만 비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6도, 대전과 대구 20도, 광주는 22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수요일부터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수요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목요일에는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전국 곳곳에 한파 경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후부터 강원 산간과 제주도에는 비와 함께 초속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